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민 엔지니어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주차부터 여러분에게 각자의 강약점, 성장 배경, 그리고 이제 뭐 하고 싶은 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내드렸는데요. 그 과제를 제가 쭉 다 살펴보니까 이런 좀 공통적인 뭐 문제점이라면 문제점, 그리고 뭐 보완할 점이라고 이야기하면 보완할 점들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야기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부분들도 역시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써왔던 부분들의 뭐 잘된 점, 그리고 좀 더 보완해야 할 점들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3주차에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강점에 대해서 기술을 해달라고 과제를 내준 적이 있죠. 그때 이제 자신의 강점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제 다중지능 검사에서 강점 지능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강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다 내용을 보니까 뭐 강점에 대한 부분들은 비교적 다 잘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거기에서 부탁을 드렸던 부분들은 좀 더 근거가 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굉장히 성실합니다. 저는 뭐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아니면 저는 굉장히 창의적입니다라고 강점을 얘기했으면 그 창의적이다, 성실하다, 부지런하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자기가 왜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왜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강점을 쓸 때, 저는 뭐를 잘합니다. 저는 뭐 운동을 잘합니다. 저는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저는 뭐 굉장히 독서를 즐겨 합니다. 저는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강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주차에 제가 성장 배경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는 좀 제가 작년에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이제 학교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어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제 중간에 강의에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시간의 순서대로 대부분 기술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저도 아주 처음에 신입사원 때, 제가 신입사원 때면 거의 뭐 한 15, 16년 전인데, 그때 자기소개서를 쓸 때 생각을 해보면 시간 순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자신의 성장 배경을 써라 그러면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뭐 저는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저는 뭐 이렇게 바르고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고 아버지한테 가르침을 받았고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벌써 한 15, 16년 전입니다. 지금은 사실 누구도 그런 자기소개서를 보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볼 때 성장 배경을 보면서, 이 친구는 뭐, 이렇게 컸구나.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이구나. 뭐 예상이 되죠.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이구나. 가족들은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 이제 면접관을 뭐 5년, 6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좀 남다르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소개서를 적어오려면 뭐 저는 뭐 서울에서 태어났고 아니면 뭐 충청도 어디에서 태어났고 뭐 저희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셨고 형제는 몇 명이고 엄마는 무슨 일을 하셨고 가족들은 뭐 화목한 분위기였고 그리고 저는 뭐 학교 학창 시절에는 뭐 반장을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씁니다. 뭐 웅변대회에서 발표 상을 받은 적이 있고 뭐 이런 얘기까지 쓰죠. 근데
그 자체가 사실은 뭐 성장 배경 맞습니다. 그 잘못된 거 아닌데, 남이 보기에는 그 성장 배경은 특징이 없어 보여요. 그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면접을 본 친구들만 해도 뭐 수천 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수백 명 정도는 되니까 이 친구들 제가 쭉 성장 배경을 보면서 성장 배경부터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뭐 똑같구나, 남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차이는 사실은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간의 순서대로 자신의 성장 배경을 쭉 열거를 하질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열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성장 배경에서 보고 싶은 건 현재의 뭐 면접이 됐던 뭐 지원서를 냈던 그 현재의 자신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이 사람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컸지? 지금 왜 이 나이가 돼서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지? 그 앞에는 어떻게 되지? 과거에 대한 얘기들을 묻기 위해서 성장 배경을 묻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 대한 얘기를 묻기 위한 거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직업을 가졌고, 우리 아버지 나한테 뭐 가르쳐 줬고, 내가 뭐 어디 남자 고등학교, 뭐 어디 여자 중학교 출신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특정 사건이나 핵심 포인트가 있어서 내가 이런 가치관과 이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여지껏 성장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러한 특정 사건들이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터닝 포인트,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어려서부터 쭉 자라오다가 갑자기 뭐 우리 형이 뭐 예를 들면 어디 뭐 등산 모임에 나를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나는 등산을 취미로 갖게 되었어. 근데 등산을 하면서 보니까 등산을 하려면 굉장히 기초 체력도 좋아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자기 관리가 잘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터닝 포인트로 나는 이게 자기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나는 굉장히 성실하게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겠구나라는 점들을 느껴서 내가 성장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됐다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남에게 어떻게 하고 남과 비교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목표를 가지고 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런 어떤 컨셉이 있는 이야기가 중요한데,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자기 성장에 대한 배경 쓰라 그러면 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쓰죠. 뭐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몇 남 몇 녀에 뭐 아버지는 뭐 하시고 어머니는 뭐 하시고 우리는 어떤 가족이었고, 이거는 사실 아주 백그라운드에 뭐 입사를 한 회사에서 궁금해할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뭐 큰 탈 없이 정상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정상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성장을 했구나, 뭐 요런 거는 느낄 수 있는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성장 배경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서술해야 될 부분들은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관계와 어떤 것들을 배우고 깨달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글을 써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나는 뭐 15살 때 뭐 했고 18살 때 뭐 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오게 됐고 대학에선 뭘 전공했고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는 거는 성장 배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좋은 성장 배경이라고, 남에게 눈에 띌 만한 좋은 성장 배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구성을 다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이제 글을 쓰는 게 한꺼번에 막 혁신적으로, 획기적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글을 쓰는 거는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저도 뭐 책도 쓰고 글도 쓰고 그러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 많은 다른 사람들 글도 굉장히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습작이라는 거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그냥 어느 날 뭐 경험이 많이 쌓여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좋은 글이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불성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력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 점을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성장 배경이라고 해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시간 순서대로 쓰시는 게 성장 배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저 아니고 다른 자기소개서를 가르쳐주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컨셉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컨셉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핵심 단어예요. 내가 20년을 살았다, 뭐 30년을 살았다, 뭐 50년을 살았다 이러면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니까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50년이 되지 않았을 텐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장 배경을 쓰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면서도 쓰는 거는 남들하고 다 똑같이 씁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자기 차별점이나 강점으로 남한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6주차에 이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자기의 장점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드렸는데, 하고 싶은 일들은 대부분 잘 써주신 것 같아요. 잘 써주셨는데, 하고 싶은 일은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제가 쓰라고 했던 거는 그 역시 똑같이, 그 하고 싶은 일이 뭐 제가 패션 디자이너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너는 패션 디자이너 되기 위해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왜 뽑아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당연히 의문이 듭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잘 설명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어물쩍 넘어가요. 전 뭐 창의적이고 감각이 있고 제가 이 일을 좋아하고 이러니까 패션 디자이너 될 수 있어요. 그게 자기한테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나를 뽑아줘야 되는 사람한테는 그닥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을 설득력 있어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제가 이번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관련된 장점 3가지 정도를 그냥 뭐 그게 키워드가 됐던 뭐 서술형의 문장이 됐던 한번 써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또 자기소개서를 구체적으로 쓰게 될 때는 그때는 그냥 이 키워드 수준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글을 써야 됩니다.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가장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장점은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창의력이 좋은가? 패션 디자이너 왜 창의적이어야 되는가? 제가 유명 패션 디자이너 다른 사람들도 이제 뭐 벤치마킹도 해보고, 또 그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갖고 있길래 저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들을 다 추적을 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그 원천적인 거는 창의성입니다.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보고 똑같은 사물도 한 번 더 다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보고, 아 이게 다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다른 점들을 찾아내서 내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저는 그게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연습도 해보고 그 연습 작품들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뭐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에도 참여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활동들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아 저는 그 새로운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컨셉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창의성이 꽤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창의성이 제가 하고자 하는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 저는 패션 디자이너를 지원합니다. 왜? 저는 그냥 창의성이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왜 창의적이야? 너 어떤 점이 창의적인데? 라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미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고 싶은 일, 자기의 이거는 이제 나중에 되면은 지원 동기 쪽에 이렇게 들어갈 얘기들인데요. 지원 동기, 너 왜 이 직무에 지원했어? 너 왜 뭐 우리 회사에서 영업사원을 뽑는데 너 왜 영업에 지원했어? 아 저는 말 잘하니까요. 그 뭐 말을 잘하면 다 영업 잘하는 거야? 아니요, 저는 뭐 지금까지 생각해봐도 뭐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저는 굉장히 사람이랑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그리고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설득력도 굉장히 있어서 어떤 일을 해볼 때 그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같이 해봤던 경험이 많습니다. 뭐 세일즈는 저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갖췄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우리 안에 없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다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뭐에 흥미가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역경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했었는지 다 이야기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글로 만들 때는, 글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해? 글로 만들 때는 써서 나타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잘 표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훌륭한 글을 써라, 뭐 좋은 자기소개서를 써라, 당신은 할 수 있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자기소개서를 구성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구성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장 배경을 쓰라고 했을 때 그냥 이제 시간에 따라서 뭐 한 살 때는 뭐였고, 3살 때는 뭐였고, 10살 때는 뭐였고, 이거에 대한 부분이 구성이 아니고요. 그 10살까지만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10년, 10살이라는 나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 그리고 제가 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는 가장 임팩트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한번 그냥 약간 비근한 예로 생각을 해보죠. 제가 제 친한 친구한테 뭐 1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오늘이 이제 5월 1일인데 내가 5월 마지막 날 5월 31일에 너한테 10만 원을 뭐 이자까지 쳐서 10만 뭐 5천 원을 너한테 꼭 갚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만 원이라는 돈은 학생인 나한테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10만 5천 원이라는 돈을 받기로 딱 그 약속을 31일 날 10만 5천 원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뭐 한 29일쯤 됐어요. 5월 29일쯤 됐어요. 그러면 1일부터 생각을 해보면 29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10만 5천 원 받기로 한 기억이 없어질까요? 예. 뭐 쉽게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돈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가 얘한테 10만 5천 원 받을 돈이 있지는 나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잘 잊혀지지 않아요. 만약에 31일이 지났는데 뭐 6월 5일쯤 됐어. 근데 그 이 친구가 나한테 돈 돌려주겠다는 얘기를 안 해.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한테 신뢰를 느껴본 적과 신뢰를 느끼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번에 제가 예전에 제일 친한 친구한테 한 달 동안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학생 때 제가 돈도 없는데 10만 5천 원을 받기로 하고 10만 원을 딱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갚을 기간을 일주일이 넘도록 돈을 안 갚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억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어제 점심에 너 뭐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한참 생각하죠. 어제 점심에 나 뭐 먹었는지, 물론 요즘에는 한 끼의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점심에 뭐 제가 먹고 싶은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했다가 집에서 재료를 사다가 해 먹었다던가 아니면은 가고 싶었던 뭐 짬뽕집이 있었는데 친한 친구랑 짬뽕집에 갔다던가 뭐 이러면 기억을 하겠지만 그건 역시도 뭐 그냥 어제 집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면서 엄마가 차려준 그냥 아침에도 먹었던 밥을 점심에도 먹었다라면 그거는 별로 자기한테 중요한 기억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누가 물어봐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선뜻 대답을 못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기소개서를 쓰든지 간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요한 기억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서 자기가 살면서 중요한 기억들 내가 뭐 장점이면 장점 뭐 성장 배경이면 성장 배경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하게 된 사례면 지원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다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야기의 구성 어떻게 되는가 오늘 한번 좀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기 기억의 저장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무슨 코미디에 나오는 대뇌 전두엽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러겠지만 사람한테 오랜 기억의 저장소는 우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뇌라는 게 그냥 뭐 우뇌 속에 사람의 기억이 저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사람은 좌측뇌와 우측뇌가 있어요. 요즘 뭐 뇌과학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좌측뇌와 우측뇌가 있는데 좌측뇌는 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게 좌측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논리라는 것도 있고 감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라는 쪽은 좌뇌가 많이 담당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별로 뭐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 숫자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굉장히 일의 절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좌뇌가 담당을 하고요. 우뇌는 약간 이제 감성적인 부분들, 뭐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하긴 조금 어렵고 감성적인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으로 보면 좌뇌는 이성, 우뇌는 감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즐거웠던 기억, 뭐 힘들었던 기억, 뭐 굉장히 성공했던 기억, 뭐 기타 등등의 모든 기억들이 많이 저장되는 거는 우뇌 쪽에 저장이 돼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딱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처럼 굉장히 가지에 가지를 치고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예전에는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마인드맵 같은 거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쉽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만약에 뭐 다른 분한테 아 진짜 목마르다 갈증이 나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뭐 시원한 거 드실래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묻죠. 뭐 안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뭐 시원한 거 한 잔 먹을까요? 그러면 뭐 시원한 거? 시원한 거 뭐 있을까? 뭐 이러면 좀 저도 20대 때는 커피를 잘 안 마셨으니까 20대 때는 뭐 콜라 한 잔 할까? 사이다 한 잔 할까? 뭐 탄산음료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콜라 뭐 무슨 콜라 먹을 건데 뭐 제가 예전에 어릴 때는 우리나라의 콜라가 그래도 코카하고 펩시 말고도 815 콜라 이런 것도 잠깐 있었어요. 여러분한테는 좀 익숙하시지 않겠지만 콜라 무슨 콜라 먹을래? 뭐 이렇게 해서 콜라 아 나는 콜라 너무 달아서 싫은데 그럼 뭐 사이다 먹을까? 뭐 이렇게 기억이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는 겁니다. 콜라 먹으면 뭐 펩시 먹을래? 아니면 뭐 코카콜라 먹을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콜라라 갈증이라는 단어, 아 정말 목마르다라는 이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거기에 연결선이 뻗어서 아 뭐 콜라 먹을래, 뭐 사이다 먹을래. 요즘에는 저는 이 만약에 누가 이렇게 목마르다 그러면 아이스 커피 마실래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우리나라에 커피 굉장히 뭐 커피가 없진 않았지만 지금처럼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 세상은 아니어서 어쨌든 간에 뭐 콜라 이렇게 해도 콜라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기억들 뭐 콜라 내가 뭐 어릴 때 좋아했던 거 뭐 내가 어릴 때는 콜라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콜라보다는 사이다가 좋더라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아 몸에 좋아서 요즘은 탄산음료는 안 마셔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기억이 다 뻗어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제 기억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억은 뭐 연결선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연결선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들이 연결되는 소재들이 있어요. 그게 뭐 컨셉일 수도 있고 키워드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서비스나 제품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뻗어나가서 연상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들을 한번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작성을 해보면요. 이제 그 여러분도 이야기를 구성을 하실 때 이게 뭐 성장 배경이 됐던 아니면 자기 장단점이 됐던 지원 동기가 됐던 구성을 하실 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연계성. 그러니까 연관된. 제가 만약에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작성 지침이라고 이제 뭐 예시로 들어드린 거에 한번 보시면
제가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 작성 지침을 딱 드리고 요것들을 살펴보면 연계성이 있는 거는 뭐 에어컨이다 만약에 그러면 뭐 아열대 쾌적 운전이 된다든지 초절전이라든지 뭐 요즘에는 무풍이겠죠. 무풍 이런 것들 이런 컨셉들이 쭉 더 설명이 되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 이렇게 좀 기준이 없이 연계성이 없으면 뭐 에어컨은 뭐 여름이고 뭐 시원하고 바람이고 막 이제 이야기가 너무 산으로 가고 뻗어 나가는 거죠. 이제 에어컨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런 거예요. 뭐 목마르다도 마찬가지인데 목마르다 콜라 뭐 이렇게 한정이 되면 콜라는 뭐 펩시콜라도 있고 코카콜라도 있고 콜라가 가진 뭐 펩시콜라는 뭐 단맛이 약하고 코카콜라는 단맛이 강하고 이런 것처럼 좀 한정적으로 네트워크처럼 구성이 돼서 이야기를 쭉 끌고 나가는 게 좋은데 너무 이렇게 어떤 기준이 없고 연계성을 너무 크게 갖고 가다 보면 좀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기억의 구조를 잡아서 이야기를 구성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이런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좀 이야기가 점점 진행이 될 때마다 구체화되고 좀 더 컨셉이 명확해지도록 신경을 써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들을 좀 잘 못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점점 진행이 될수록 다른 사람이 이야기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쓴 뭐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점점 알 수 있는 컨셉이 구체화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구체화가 되지 못하고 점점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폭을 점점 줄이고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폭도 사실 뭐 연계성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크게 만들어 버리는 데다가 뭐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거죠. 제가 본 이 자기소개서 이 부분 중에도 특히 성장 배경에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키워드들이 나와 있어요. 뭐 저는 뭐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셔서 뭐 좋아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셔서 뭐 제가 저희 아버지는 경찰관이셔서 굉장히 준법의식이 강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준법의식이 강해서 어, 그 아버지한테 굉장히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아 나도 최소한 남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세상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살아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은 앞하고 뒤가 맞는데 아버지가 준법의식이 되게 강하셔서 저한테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가르치셨다. 근데 저는 한때 방황을 해서 뭐 청소년 때 술 담배에도 손을 대게 되고 헤맸다가 뭐 나중에 뭐 3년 후에 돌아왔고 뭐 이런 얘기들이 같이 써져 버리면 뭐 일관성도 없고 또 그리고 내가 앞에서 나는 아버지한테 주범부식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받았고 어릴 때부터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뭐야? 그러면 너는 그렇게 가르침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살진 않았어?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좋은 예시와 나쁜 예시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우리가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셉들을 구조화를 시키고 그 구조화된 단어들을 구체성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은 점점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 담당자들이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보면 이렇게 무슨 단어를 썼는지만 보고 앞하고 뒤만 보고도 다 걸러냅니다. 그 사람들 하도 많이 보니까 저도 그렇게 걸러내는 일을 해본 적이 있지만 걸러내요. 왜냐면 그것만 봐도 벌써 어느 정도 아, 이 사람이 자기 나를 설득할 만큼 우리 회사를 설득할 만큼 우리 회사에 꼭 입사를 해야 할 만큼 충분한 이유들을 뭐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데가 있고요. 또 그냥 얘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걸 썼구나라고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유의하시면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뭐 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이 쓰셨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어떤
점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길게 쓰기 전에 플롯이라는 거를 구성해서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플롯들을 만들면 좋을지에 대해서 플롯이라는 거는 이야기를 형성하는 줄거리 굉장히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뭐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예시로 들어서 플롯을 한번 만드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롯을 만드는 거는 제가 이제 여기에 그림에 보여드리는 대로 주제와 개성과 연상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나눠놨는데요. 이 부분들을 보시면 첫 번째 이제 플롯을 만들 때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주제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컨셉일 수도 있고 핵심 단어일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뭐 내 강점이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뭐 활동적입니다. 내 강점으로 주제를 정한다면 주제는 뭐 활동적인 나는 활동적이다가 주제가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대한 특징이나 뭐 혜택이라고 적어놨는데 혜택은 이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활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상대방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활동적이다. 나는 굉장히 운동을 잘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매사에 굉장히 이제 액티브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특징으로 한다면 그거로 인해서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혜택 뭐가 있을까요? 뭐 저랑 같이 있으면 뭐 무거운 짐 옮기는데도 제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금방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 그것들이 사실 이제 제가 말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딱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연상시키거나 하는 방법들을 떠올려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가 굉장히 뭐 창의적인 작업을 요하는 회사다. 근데 난 굉장히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하고 쭉 이렇게 나는 이런 특징을 가졌고 내가 회사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좋아질 거고 이런 부분들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그걸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게 해야 됩니다. 얘를 뽑으면 어떤 것들이 좋아지지?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연상이 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롯을 구성할 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플롯을 구성할 때 유의점, 이거는 저희가 흐름에 따른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구성을 해야 되고, 청자는 이제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 중심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이제 약간 좀 너무 장사치 같고 상업성이 표출되는 말들은 배제를 해야 되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억의 저장소는 우뇌라고 했죠. 우뇌를 자극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성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상업성 표출 배제라는 거는 너무 이제 좀 이제 자기 브랜드화가 과해서 자기를 너무 이렇게 나타내는 브랜드화가 과해서 약간 장사꾼처럼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작은 단위인 플롯을 구성할 때의 유의점은 원 메시지 인 원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저는 굉장히 경찰인 아버지 집안에서 커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준법의식에 대한 거, 남과의 뭐 사회 윤리에 대한 거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워서 나중에 됐는데 비행 청소년이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남이 왔을 때.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워가지고 지금도 뭐 굉장히 남과의 관계나 질서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하고 제가 또 어디 동아리 활동을 할 때나 어디에서 그 학교에서 뭐 과제를 할 때나 친구들과의 관계나 종교 활동을 할 때나 이런 때도
그런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뭐 굉장히 상충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좀 어긋난 이야기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안 쓰니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바로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쓰라고 원 메시지인 원 스토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의 흐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쭉 이렇게 읽어봤을 때 이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복잡한 얘기 많이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보면은 이야기를 만들 때 쓰라 그러면은 남한테 있어 보이고 싶어서 어려운 단어를 끌어다가, 자기도 잘 이해 못하는데 어려운 단어를 끌어다가 막 긴 문장으로 짤막짤막하게 써야 돼요, 문장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잘 못하거나 글을 잘 못 쓰는 사람들 특징을 딱 보면, 이제 뭐 저도 아주 잘 쓰는 건 아니지만 남이 써놨는데 아,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쓴 거야 라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뭐 A여서 B여서 C여서 D여서 E,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A는 B다, 뭐 B는 C다,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하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A구, B구, C구, D구,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을 쓰는 데서도 말을 하는 데서도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 면접을 보다 보면 이제 그 지원자들이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내잖아요. 그 자기소개서를 읽어봤을 때는 뭐 그냥 그랬다가 그 사람이 면접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쪽으로 이렇게 몸이, 저도 이렇게 당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저도 남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경우들을 보지만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자기 몸을 끌어다가, 이제 뭐 무의식 중에 그런 거죠, 끌어다가 자세히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면접관의 모습만 봐도 아, 이 사람이 나한테 호기심이 있구나, 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뭐 뒤에 등 붙이고 앉아서 면접관이 아,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뭐 아니면 심지어 좋은다거나 이런 케이스도 나쁜 케이스지만 그런 경우도 나타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저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나를 저 사람이 선발하는데 저 선발하는 회사, 저 선발하는 면접관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성 표출 배제라는 거는 너무 장사꾼처럼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제가 뭐 여기에 영업사원이 되면 제가 뭐 이 회사의 매출 100억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 가지를 느낄 거야. 하나는 아, 저 친구가 100억이라는 말을 할 만큼 열정도 있고 패기도 있고 노력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면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 저 뽑히고 싶으니까 아무 말이나 하네, 나 같아도 여기 오면은 뭐 100억 하겠다고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저는 뭐 우리 회사에 최소한 뭐 5% 10%는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면 현실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그래도 물론 뭐 한 1000억 하는 회사의 5%는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사전에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가야 되기도 하지만 적정선을 이야기해야지, 도전적인 목표와 허황된 목표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운해를 자극할 만큼 감성적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완결성도 있고 전달력도 있고 또 거기 안에서 자신이 느낀 점, 요즘에 잘 표현을 못하는 것들을 제가 살펴보면 자기가 느낀 점이에요. 자기가 느낀 점.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도 정보가 너무 많고 또 잘 썼다는 뭐 자기소개서 이런 거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심지어는 자기소개서 클리닉 할 때 온 학생들도 어디서 그것마저도 베껴온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면 저도 압니다. 저도 알 정도인데 저 이상으로 면접관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알겠죠. 보면은 이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자기가 슈퍼맨이 될 듯한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또 겪지 않은 건데 겪은 것처럼 뭐 좀 감성팔이를 하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감성적 접근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뭐 이야기를 아름답게 꾸며라 이런 게 아니라 진솔하고 솔직하게, 다만 진솔하고 솔직하게 쓴다고 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많이 풍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자기소개서를 여러 사람을 봐주다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아, 저는 굉장히 냉정한 편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저는 굉장히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려는 사람입니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죠. 그 사람이 쓴 의도는 사실은 같은 의도인데 그렇게 두 가지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굉장히 냉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고 이런 사람이라고 쓸 수도 있는 반면에, 솔직하게 쓰라 그랬을 때, 또 반대쪽에서는 아, 나는 그래도 뭐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람이 객관화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건이나 사물을 봐서 최대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감성적 접근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다 감정을 품으라는 이야기, 감정을 품으라는 게 아니라, 감성팔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진솔하고 솔직하게 쓰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소개서를 쓸 때 부정적인 부분들을 막 이렇게 뭐 아무 여과 없이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어떤 방면에서도 좋은 인상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게 굉장히 뭐 크리티컬하고 굉장히 뭐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냥 아, 얘는 좀 생각 속에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깔려 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하고 뭐 이제 자기가 느낀 깨달음이나 감정도 넣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쓰는 말 속에서도 부정적인 부분들은 좀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쓴 자기소개서를 봐도 제가 이런 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연상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유추하고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유추는 두 대상 사이의 유사한 점이나 뭐 친숙한 대상을 낯설게 또는 낯선 대상을 친숙하게 만드는 표현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정의를 적어놨는데, 이거는 저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게 확 드러나진 않지만 아, 생각해보면 아, 저럴 수 있겠다. 아, 저 친구를 뽑으면 우리 회사에 저렇게 적극적이고 활동적인데 우리 회사의 영업 활동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넘겨짚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유추라고 이야기하고요. 비유는 뭐 이런 거죠. 저는 뭐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뭐 100억 세일즈맨, H 자동차, 뭐 김철수 뭐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김철수 세일즈맨처럼 이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대학을 다니면서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니면 뭐 어떤 디자인이나 컨텐츠 개발자라 그러면 뭐 요즘 구글 플레이 선전에 나오는 뭐 누구누구누구처럼 저도 뭐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이 회사에서 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비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나타내는 방법을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유추나 비유만 잘 사용해서 이 상대방이 아, 저 사람을 뽑으면 어떤 효과가 있겠구나, 저 사람을 뽑으면 어떤 부분이 좋겠구나 라고 이렇게 상대방의 오른쪽 뇌 감성을 자극할 정도만 된다고 해도 저는 굉장히 그게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이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실무에서도 많이 보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진 않더라고요.
제가 뭐 팀원들을 많이 뽑고 이러다 보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거기다 쓴 글들을 봐도 이 사람을 뽑으면 정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우리한테 신선한 에너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그 사람을 뽑자라고 이렇게 뭐 면접관 여러 명 중에도 저 친구 정말 괜찮은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들은 자기가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일들도 굉장히 프로젝트도 많고, 굉장히 좀 창의력도 많이 요하고,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도 많이 필요한 일을 저도 하고 있는데, 제가 뽑은 후배 중에 제가 잘 선발을 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최근의 기억에서는 이 친구가 자기는 뭐 회사에 와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이거는 당연한 거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러니까 자기는 뭐 분석력도 좋고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이러이러한 체험들도 많이 해봤고 했는데, 그것들이 자기가 일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뭐 그냥 그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도 저한테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 사람이 직접 정말 해봤구나, 남의 이야기를 빌려서 쓰는 게 아니라 뭐 거기에서 어려웠던지 일 그것을 극복한 방법, 그렇기 때문에 또 회사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또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 방법을 써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이런 친구를 뽑으면 좀 진짜 우리 회사에 강력한 에너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저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결국 최종적으로 선발했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의 오른쪽 뇌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들,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결 욕구 자극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긍정 자극과 부정 자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극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뭐 사람을 긍정적으로 자극을 하는 방법이 있죠. 뭐 잘 됐을 때 이렇게 될 거야. 저희가 요즘엔 좀 안 좋은 말로는 희망 고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극을 줬을 때 희망 고문이랑 긍정적 자극 다른 겁니다. 긍정적 감정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팀의 문제는, 제가 뭐 이렇게 질문 속에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질문 속에 답이 있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뭐 질문 이꼴 답 이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팀원을 뽑을 때 저희 팀원들이 정해진 일들은 너무 잘해요. 제가 뭐 5명이 있을 때 5명 팀원을 데리고 1명 이제 마지막 팀원을 뽑을 때 면접을 보면, 저는 좀 독특한 생각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고 좀 창의적인 사람, 그러니까 뭐 창의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긴 해요. 근데 남과 좀 다른 시각에서 또 한번 봐줄 수 있는 팀원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희 팀원들은 굉장히 루틴한 일은 잘하고 시킨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새로운 걸 만들 때는 다들 장벽에 부딪혀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미루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니까 저런 것들을 좀 깨고 나갈 수 있는 팀원이 한 명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상대방이 제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제가 팀에 합류했을 때 저는 팀원들과의 조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긍정 자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저 친구 뽑고 싶네, 저 친구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면에 부정 자극이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 있는 사람을 뽑지 못했을 때 힘든 부분들을 자극을 하는 거죠. 팀장님이 앞에서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들은 팀원들이 들 중에 좀 더 이제 독특한 생각도 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팀은 앞으로도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쉽지 않을 거고, 팀장님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실현해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그게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데 해결이 되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딱 집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해결 욕구의 자극은 굉장히 뭐 긍정, 부정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건 아니고요. 양쪽을 다 써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제가 오늘 개인 작성하는 부분들이라고 이제 과제를 내줄 건데요. 이 과제에 대한 부분들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나 지원하고자 하는 이제 직무나 직군이 있을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들을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강점, 자기의 특징, 자기를 뽑았을 때 이점, 그리고 향후에 연상되는 이제 앞에서 뭐 해결 욕구 자극 이런 얘기를 썼는데 향후에 연상되는 점들을 정리를 해서 뭐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존과 똑같은 방법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동안은 저희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점도 미리 좀 공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